전세 보증보험을 해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쪽이 잘못이죠, 당연히. 네.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음. 형사소송이 가능한지를 알고 형사, 싶은 거죠. 네. 형사. 네, 어. 형사, 이거 민사는 하고 싶은데 음. 형사도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죠. 네. 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음. 제가 그 전세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이게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임대인 상대로 뭐 보증금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돈 못 주는 이유가 대부분은 없어서 못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압박이 필요하고 그 압박을 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형사 고소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가능한 요건인지도 이제 해야 돼요, 궁금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예, 건가요? 해야 돼요. 형사 고소는 그냥 기본적으로 갑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그런 의심을 우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뭐, 화곡동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특약으로 저는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는 상태에서 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알은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세입자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조금 챙겨보지 그렇죠. 못한 예, 부분이 예.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형사 문제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에서는 하셔야 돼요. 네. 어, 이거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그림에 맞춰서 실행하는 부분은 그냥 뭐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변호사나 하셔도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냥 그림이 사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림이 제가 큰 사실은 예, 예, 15년 전에 음. 한번 아 그러셨나요?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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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다른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밖에 아는 데가 없어서 음, 일단 음, 왔고 음, 그때 음. 친구분 소개로 제가 네, 왔었거든요. 네, 대학 네. 동기 아, 분이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근데 아무튼 하여튼 그런 이제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도 사실은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 변호사가 저기 또 의사가 뭐 자꾸 불필요한 걸 권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는 걸 아, 아시겠죠, 그죠? 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단순한데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하더라도 지금 뭐 의심할 법하죠, 우리로서는. 물론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사기가 되느냐, 그건 음,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변명하거든요. 네, 네. 또 근데 그렇죠. 그 변명이 이제 납득이 돼가지고 그 수사 근데 기관을 이분이 설득하지 좀 못하면 임대사업자이시라서 내가 전화할 순간 위법금융인 건 아셨잖아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건이 이제 걸쳐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보증금 사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먹은, 챙긴 이런 게 이제 사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뭘 가지고 저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느냐, 요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증보험 부분으로 꼬셨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요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분이 그 대부분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음, 라고 하게 되면 그거 아니라도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희 옆집이 음. 지금 2년째 제가 이사 올 때부터 비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집주인이었더라고요. 사기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또는 뭐 임대차를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못 내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지고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피해 금액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음, 결과적으로 자기가 마음은 없었다지만 음, 피해 액수가 뭐 100억씩이나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를? 한번 보내야지.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데 음, 본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아까 형사고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 음, 그 또 얼마나 못 돌려주고 있느냐 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고소해서 음, 조금 이렇게 조사해 달라라고 해서 음, 도마에 올리는 거죠. 음. 예. 단순히 이제 뭐 그 보증금 반환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는 그 부분의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네.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절차 이제 저 이런 거를 저 혼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잘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건 다 그 들어보고 변호사님 이렇게 다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셔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그, 그 임대인 부담 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중개사는 회사는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문 닫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중개사는 뭐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못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제 조금 경륜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임대인을 상대로 한 뭔가 민사소송, 형사고소 이런 부분은 단순해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법률가라도 어느 정도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공중개사 상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공중개사 상대로 한 뭐 대응은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많은 변호사들이. 전문 변호사들이나 또 뭐 그쪽에 전문하지 않으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 염두에 두시면 좋고. 자, 그러면 공중개사가 어쨌든 이 집은 지금 뭐 재산 등기부 왜 보증금이 지금 못 빠져나와요? 집값이 뭐 잘 안 되나요? 일단은 얼마에 내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요. 예. 아직 아니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일단은 집값만 넉넉하면 경매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집값이 별로 시세가 훨씬 떨어지죠. 제 전세가 대비 어, 지금 공시지가 엄청 떨어지고 어, 공시지가 받아봤자 음, 그 차액이 크다는 거죠. 음. 전세가가 그러면 2억 4천인데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그렇고 이게 또 뭐, 거래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네.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텐데 느낌상은 이게 그때 지금 전세가 제일 높을 때라서 네, 그 다른 부동산 찾아갔더니 네, 이게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보통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원래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중개사가 이제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를 가지는데 보통은 이제 중개사라 그러면은 보증금이 만약에 보증금 이 사건이 이제 2억 4천 아닙니까? 2억 4천이면 시세가 한 어, 보증금보다 한 30% 정도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시세가 100이면 보증금은 한 70 정도만 넣어야지 안전합니다. 그 더 이상 넣으면은 조금 불안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정확한 확인 설명 의무란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인중개사의 의무죠, 그게. 법적인 의무인데 그걸 다 했느냐 할 그 때. 부분은 다른 집 근처에 그 공인중개사분께서 공시가격 대비 30%인가 40% 정도까지 하는 게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거가 대비 비싸게 하셨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세 대비해서 시세는 시세고 육박하게 빡 차게 100% 다 차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 그런 거고. 그렇게 그런 집에 아무런 설명 없이 괜찮아요 뭐 이런다든지 주인이 뭐 다른 재산도 많아요 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를 부추기고 저 세입자에게 좀 혼동을 일으키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공중개사의 책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도 있나요?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 해보죠. 봅시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일단 내용은 없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등기부 상에 표시되어 있는 정도만 없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세를 기재할 만한 항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게다가 이제 이런 빌라들에 거래하는 중개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면서 거래를 해요. 마음속으로. 이거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로는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문구에다가 자기가 이걸 설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써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책임을 면하려 그러면은 이런 물건 확인 설명서나 특약사항에다가 뭔가 이게 시세에 비해서 조금 뭐 부족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원해서 강력하게 원해서 계약한다. 이런 정도는 써놔야 나중에 자기 책임이 조금 면제 내지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할지가 않거든요. 중개사들이. 거래 체결에 좀 급급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도 않은 거를. 또 오히려 그렇게 쓰면 계약 체결이 안 돼요. 누가 그걸 그렇게 알고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공중개사 상대로 한 뭔가 배상 책임, 손해배상, 그다음에 중개사 협회가 이제 그 보험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공중개사가 그러면 제대로 했느냐? 이 거래 당시에 언제예요, 계약이? 2월 21년, 그죠? 21년 2월인데 예. 2월 당시에 이 집 시세가 도대체 얼마였길래 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에서 이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시세 감정을. 그 당시에 가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 감정이 2억 4천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더라도 이 조금 저는 제 기준에는 확인 설명이 부족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2억 4천짜리 집에 2억 4천 세입자를 밀어넣으면 되나요? 안 되지. 경매하면 당연히 뭐 1억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당시 시세가 2억 4천까지도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걸 확인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 그러면 세입자가 이 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보증금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협회는 거기에 따른 이제 보험 가입자로서 보험회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중개사 상대로 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 사건은 감정이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감정 재판에서. 그다음에 아울러서 그냥 요거도 지금 뭐 보증금 주인이 빼주기를 그냥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판결 받아서 집행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죠? 2억 4천에서 뭐 경매 받으면 경매 집행을 해도 그 가격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느낌은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좀 비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 이렇게 봅시다. 네. 그러면은 1억 5천 받고 나머지 9천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뭔가 지금 그 중개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액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손해가 얼마다라는 부분이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뭔가 판결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언제 빼주나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중개사 상대 소송이나 협회 상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어. 민사재판이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게 아니라 과정이다. 어. 손해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또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제 제가 낙찰을 받아도 1억 5천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낙찰을 받을 생각도 있어요. 네, 어. 그게 뭐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방법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네. 그 차액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요.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 손해로 남는 거죠. 손해를 남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낙찰 받았다고 그래서 손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2억 4천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없어요. 그죠? 근데 1억 5천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익 부분이 손해가 남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배상 청구하고 하는 겁니다. 배상 청구는 어떻게 따로 별도로 다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누구 상대로? 그 주인? 네, 임대인. 주인 상대로야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면 되죠 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그 아까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그 보증금을 못 받은 부분은 그 어쨌든 민사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그 금전 판결, 뭔가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송법상으로. 네. 청구 원인 중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청구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은 뭐냐? 저기 당신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가입하기로 약속했고 제대로 약속만 지켰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안 입었을 텐데 네.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기 손해가 입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보증금 청구 소송이나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손해배상이나 결과적으로는 9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결론에는 똑같은 아니 죄송합니다. 이적사천이죠. 네. 이적사천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민사재판에서 뭐 그걸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 이제 아까 그 약간의 그 서운함 내지 배신감은 형사로 풀어야 돼요. 네. 나머지는 이제 중개사, 협회, 음. 공인중개사 협회 음.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사건을 의뢰를 드리면 음. 그 민사, 형사를 같이 다 병행해서 필요한 거는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 다 나눴는데 네. 이거를 도움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 사무실에서 꼭 그 도와드려야 될 그러니까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에 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당사자가 해야 될 부분을 어, 저희 사무실에 맡기라라고 해가지고 괜히 저도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의뢰인도 비용 더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서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면 좋고 그렇죠. 이제 예. 리스크가 있는 거는 좀 예. 전혀 그래서 이제 받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싶고. 보증금 청구 소송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지금은 지급 명령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지급 명령. 보증금 청구소 2억 4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반 소송으로 하게 되면은 5%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인지대가. 법원에 낸 인지대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 독촉 절차 내지 지급 명령으로 하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상대방이 다투냐 안 다투냐 그 문제예요. 상대방이 안 다투면은 그냥 그걸로서 목적 달성하는 거거든요. 끝나는 것이. 예. 근데 이제 그걸 간단한 사건을 뭐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 100만 원씩이나 법원에 내는 돈이 무려 100만 원씩이나 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령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고. 그 만약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음, 그 보증 받는 소송을 내가 소소를 하면 음. 그 인지대나 이런 것도 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재산이 있어요. 네? 아, 재산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무자력을 가정하는 거예요. 무자력을. 있으면 왜 안 주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분께서 전화 통화상으로는 어. 뭐 성남에도 집이 있는데 그걸 어. 팔려고 내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로 없어요, 그게. 뭔가 이게 담보 잡혀 있고 이렇게 네. 줄 상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건 생각할 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잔뜩 드릴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냥 그 만약에 소송 비용 청구라고 그러는데 소송 비용 청구에서 실제 그걸 받아낼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좀안 되죠, 그래. 그럼 이제 저희 사무실은 그냥 일단은 지급 명령 신청서 써드리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요 뭐 22만 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상대방이 혹시나 이의를 해서요. 지급 명령에 대해서 나 인정 못한다. 소송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는 인지대도 내야 되고
절차도 또 들어가는데 그런 절차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추가로 의논하는 걸로. 근데 아마 대부분은 제가 당사자가 법정 출석하시고 요거는 그 변호사 출석하게 되면 어차피 저도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 출석하시고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쟁점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 고소. 제가 저 혼자 계약하고 저 혼자 음. 해야 되는 거는요. 제가 음. 저 우리 집이에요. 예, 예, 당사- 예. 당사자니까. 제가 음. 당사자고 남자친구라서 음. 같이 있는 거구나. 아니,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나가시면 뭐 충분히 해결될 거고 네네. 형사 고소도 이제 저희들이 그냥 고소장만 써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고소장만. 그리고 변론하고 그런 건 없나요? 고소는 사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고소인이 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진술하면서 네. 경찰이 이제 고소장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자기가 궁금한 거 추가 좀 물어보는 그런 절차거든요. 문답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피고소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소장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 답을 해라.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또 거기서 배질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 이 사건은 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은 크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소인을 만약 제가 대리하게 되면 고소인하고 같이 경찰서 가서 그 문답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정도인데 이 사건의 성격상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고소장 그냥 작성하는 거, 그 정도만 딱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55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상대로 하는 소송과 협회 상대로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는 정식으로 선임하고 그거를 관할은 지금 협회가 이게 봉천동에 있기 때문에 관할이 중앙이 됩니다. 중앙법원. 중앙법원이요? 법원이 이제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까운 데가 시간이 적게 드니까 이 사건 관할은 중앙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하고 착수금은 330만 원 선임하는 전제로 해서요. 그다음에 나중에 회수하는 돈, 실제 회수하는 돈의 한 15%, 15%, 15%. 만약에 이제 중개사 자력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는 그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봐요. 왜냐면 여러 군데 지금 해서 문을 폐쇄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까 문 닫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중개사들이 이렇게 이미 그 빵꾸 난 사람이나 그죠? 빵꾸 난 사람이나 아니면 돌려놓은 사람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중개사들을 재산에 뭐 집행해서 뭔가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은 기대는 별로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협회 보험금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협회 보험금도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면 보험금도 그 사람이 가입한 1억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사건이? 예. 맞는 것 같아요. 폐쇄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서 다 계약을 602로도 거기서 계약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면 고소할 때 공인중개사 다 같이 넣는 게 맞아요. 형사 고소할 때. 그 정도 관여가 깊잖아요, 좀. 그렇죠. 그 임대인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계약을 다 거기서 했다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완전히 위임해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관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거든요. 잘 좀 구슬려주고 적당히 커버 쳐주고. 계약 잘해주고. 그렇죠. 계약 잘해준다는 게 이제 좀 커버 쳐주는. 그렇죠. 임차인을 이런 뭐 아까 말해야 될 것도 약간 많은. 속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할 말도 안 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예. 쓸 거를 안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관계라 그러면 형사고소를 같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책임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지금 정유중사의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등등 이제 시세 뭐 감정도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느낌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저도 좀그 부정적이네요. 그래서 조금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 조금 이렇게 미칠 수 있다라 생각하고 제안 드린 겁니다. 330에 15% 이렇게 하는 거는 15%가 하나도 못 나올 수가 있는 실제 배상받는 게 없으면 판결은 받아들일 뭔가 게 될 것 같은데 계제가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못 받는 케이스라는. 아니 협회 말이에요 협회까지도 예. 사고가 여러 건 터진 사건은 실제 받아낸 돈이 얼마 안 목 되더라고요. 자체가 작은. 그렇죠. 목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민사 이거 뭐 보증 관한 소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당연히 대부분 승소를 하나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네. 보증금 반환에서 질 이유가 뭐가 질 일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최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질 이유가 이상이 뭐가 있어요? 있죠.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절러줘야죠. 그리고 뭐 이제 받을 거 이제는 뭐 경매에서 받는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경매 치고 경매하면 또 이제 경매 비용도 좀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판결권 확정까지 났는데 임대인이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그거를 독촉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제도야 많죠. 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라든지 재산 조회라든지. 잠깐만요. 채무. 아니 녹음해서 드릴게요. 그냥 아.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신용불량자 등재처럼 아, 그런 제도. 모든 금융거래를 막거나 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산 조회. 네. 그 사람 재산을 네. 다 조회달라. 판결이 확정되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재산 없을 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 해서 피해 입힌 사람들이 뭐 저는 질적으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이게 안 갚는다 생각하고 받는 거거든요. 안 갚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 갚겠어요? 숨겨야지. 그렇죠. 그렇지. 없으면 못 갚는 거. 그렇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형사 고소가 잘 되면은 이 민사도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물리죠, 같이. 어느 게 더 먼저죠? 나는 게 보통은 아니 민사야 재판 걸면 바로 나겠죠. 쟁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사를 기준으로 형사가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민사를 기준으로 형사가 네. 유리하게 되는 진행 거죠. 속도가 형사는 느리나요? 민사가 더 빠르면 민사의 판결이 나면 그 민사 판결 그 기준으로 형사에서도 유리하게 뭔가 작동하는 아닙니다. 전혀. 민사는 당연히 나야 될 판결이고요.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 달라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형사는 보증금 못 준 그 부분이 사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판단이니까 그럼 이거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는 동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미룰 이유가 없죠, 별로. 왜냐면 절차가 많거든요. 민사 판결 받고 경매 치고 이런 것들이 돼야 그 중개사 상대로 판결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착수금이나 그런 것들도 민사 형사 각각 별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는 그럼 저희가 우리가 지급 명령이나 그런 걸로 신청을 해서 네, 그렇죠. 받고 형사는 이제 도움을 받고 형사 아까 55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소장,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더 도와드릴 만한 게 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조사 받기 전에 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일단 조사 받고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내가 실수한 거나 이런 거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경찰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뭐 가리고 뭐 할 게 별로 없죠. 뭐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게 응. 정해진 답이다. 명확하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제 결과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말씀드린 거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 도움 받든 아니면 네. 저한테 하든 뭔가 네, 선택지를 해야 네, 네, 되는데 네, 네. 그 지금 명령 22만 원과 고소장 55만 원이 더 깎을 게 없잖아요. 아, 액수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거 보고 그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겠구나. 물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달라요. 22만 원 아끼기 위해서 내가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데 다른 사람 도움받기에는 액수가 제일 이게 낮은 금액이에요. 저희들은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건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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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